네, 지금부터는 이번 주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제 이번 주에 그 월요일이죠. 8월 30일 날 네. 미국의 7월 잠정 주택 매매 지표가 나오게 되고요. 8월 30일 날은 좀 지표가 많은데 일단 중국의 8월 제조 PMI 네.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되고 미국의 8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지금 경기도나 우려가 너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표들이 계속 안 좋으니까 예. 이 지표가 일단 잘 나와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주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지난 7월에도 되게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예. 오전에 나올 그 중국의 8월 제조업 PMI 지표 한번 좀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날 그리고 종가에요. 좀 우리나라 이제 약간의 수급 이벤트가 있는 게 MSCI 정기 리밸런싱 예.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아이 테크놀로지, 에코프로비엠 이 세 개가 신규로 MSCI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겠죠. 9월 1일 날은 이제 한국의 8월달 수출 데이터가 오전에 발표가 되고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요새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중국의 차이신 그러니까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두 개인데 구매자 관리 지수가 하나는 중국의 제조업 PMI 하나는 차이신 제조업 PMI가 있는데 차이신이 뭐냐면은 하나 이제 그냥 이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신이죠 우리말로.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중소기업 대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대형 회사고 차이신은 중소기업 위주의 구매자 관리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주에 흥행에 성공했던 그 IPO 기업이 하나 있어요. 일진 하이솔루스. 이 기업이 9월 1일 날 상장합니다. 이게 뭐 하는 회사면 수소연료 탱크 있죠. 그거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좀 관심들이 많으신데 요게 이제 신규로 상장을 하게 되고 9월 2일에는 한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GDP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금요일 9월 3일에는 미국의 이게 정말 중요하죠. 8월 고용 지표. 예, 발표되고 유럽에서는 7월달 소매 판매가 일단 발표가 되니까 이번 주 일정들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9월 FOMC에서 이제 조기 테이퍼링 방침이 만약에 나온다 하면은 그때는 다시 주가가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뭐 또 이미 반영을 했으니까 좀 견딜지 이게 좀 궁금한데 어떨까요? 저는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9월 20일하고 21일 이틀간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날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그 전엔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오히려 발표 전에. 그러니까 그날 돼봐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9월 그 전주에 아마 좀 한번 흔들릴 것 같아요. 변동성이.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때 또 하필 제가 알기로는 그 추석 연휴로 좀 알고 있거든요. 추석이 좀 겹친 걸로 좀 날짜가 좀 이제 돼 있는데 그럼 사람들의 심리가 좀 팔고 가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연휴 전에 좀 흔들릴 것 같고 근데 오히려 그 9월 21일 FOMC 회의에서 만약에 이제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을 만약에요 이제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 저는 오히려 증시가 한번 불확실성 제거로 올라갈 것 같아요. 미리 선반영을 저는 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미 그 전주부터 그 전전주에 이제 시장이 한번 급락하면서 그때 테이퍼링 이슈가 한번 나왔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갑자기 조기 테이퍼링 11월 달에 해야 된다. FOMC 의사록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한 번은 반영을 했고 또 한 차례 그 연휴 전에 흔들린다면 한 번 더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조기 테이퍼링 이슈가 이제 9월 달에 발표가 돼도 참가자는 이제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악재는 아닙니다. 알려진 악재는 결코 악재가 아니거든요. 호재도 마찬가지잖아요. 알려진 호재는 이미 다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너무 우려하지 말자는 겁니다. 시장이 테이퍼링을 한다는 게 앞으로 물가가 엄청 올라가고 이게 아니라 미국 경제가 정상화된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나쁘게 볼 거는 저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미국 증시는 이제 테이퍼링 이슈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 강한데 우리 국내 증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일단 왜냐면은 예전에도 그때 이제 그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한국 증시는 되게 약했어요. 사실 미국은 좋았죠. 미국은 차별화되면서 좋았고 신흥국은 막 위기에도 빠졌습니다. 결국에 지금도 비슷한 거 아니냐. 그때처럼 우리나라 10년 박스피였잖아요. 미국 갈 때. 그러니까 결국엔 이번에도 뻔한 거 아니야? 신흥국이 좋을 게 뭐가 있겠니? 이제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올라가더라도 한국은 좀 왕따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우려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건 뭐 물론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한국 기업들의 이 사이클이 너무 심했어요. 예. 사이클 산업이죠. 그러니까 미국인 올라가지만 한국은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러면 지금하고 그때랑 똑같냐 이거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 잘 나오고 예. 그 금리를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체력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건설 조선만 해도 뭐 조선의 후판 가격 때문에 충당금 미리 쌓아놨지만 수주 잘 되고 있죠. 경기 좋아지면 수주 더 잘 되겠죠. 거기다가 건설 회사들도 지금 재무가 엄청 좋아졌잖아요. 네. 저가 수주를 안 해요 이제는. 예. 그리고 부동산 사이클 이제 공급 확대 정책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체력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진 데다가 그리고 옛날엔 성장주가 별로 없었잖아요. 예. 그때 뭐 카카오가 뭐 있었나요? 볼게. 사실 당시만 해도 2013년도 뭐 예. 15년도 네이버도 물론 그때 존재감은 있었지만 성장주로서 시총이 높진 않았어요. 근데 네. 지금은 두 개 합쳐서 시총이 150조예요. 네. 이 두 개 기업이. 거기에 밑에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의 시총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합치면 150조입니다. 2차 전지 회사들. 네. 또 합치면 150조 정도 돼요. 이 세 개 섹터가 뒤를 든든히 받쳐줘요. 근데 이 기업들은 금리 인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 아니거든요. 돈을 계속 벌어주니까. 거기다가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미리 매를 맞았잖아요. 네.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근데 비메모리 쪽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보면 옛날처럼 미국이 테이퍼링하고 금리 올려서 한국이 왕따 당한다. 그런 시나리오는 저는 좀 이제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체력이 달라져서. 예. 그래서 좀 미국과 같이 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하나 분야별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일단 삼성이 이제 뭐 240조 정도 투자를 하고 특히 이제 반도체가 한 200조 가까이 될 수 있다 한다면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뭐 호재가 되겠죠. 삼성전자는 당장 뭐 주가가 그렇죠.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그 이번에 그 발표하고 나서 다음날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많이 나왔어요. 네. 공통점은 다 뭐냐면 비메모리. 예. 메모리는 이제 지금 하는 거 유지하면서 좀 투자는 하는데 좀 급하게 하는 건 아닌 느낌이었고 네. 비메모리를 3, 4년 정도 앞당겨서 조기 집행 예. 투자를 굉장히 빨리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지금 많이 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위기일 수도 있잖아요. 예. 뒤에서 인텔이 막 쫓아오기 시작하고 예. TSMC랑 격차가 벌어져 있고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는데 일단 그 위기의식을 언급을 했어요. 거기 이제 전문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앞으로도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네. 비메모리 섹터에 관련된 기업들 있잖아요. 예. 그런 기업들은 반드시 투자를 하나 정도는 네.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후공정 회사들이 많아요. 예. 비공정 투자를 그러니까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요 후공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공정 반도체를 만들고 네. 후공정 검사에서 이제 최종 제품화하는 포장하는. 예. 네. 그게 더 중요해요. 이 패키징이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패키징 쪽이.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 잘 보시면 일단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투자 규모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역대급이잖아요. 네. 역대급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높여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 삼성이 지금 공격적으로 육성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 때 원료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 원료는 대부분 해외에서 다 수입해다 써요. 네. 근데 그걸 국산화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국내 업체에도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연구개발하는 업체들. 예. 아마 그런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도 뭐 투자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바이오 쪽에 대해서도 아마 좀 그 고민을 해보시고 특히 어쨌든 삼성이 추구하는 게 CMO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CMO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예. 같이 동반해서 CDMO로 간다. CDMO 맞습니다. 네, CDMO 쪽으로. 네. 그게 더 고부가 가치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투자 포인트를 잡고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있잖아요. 또 백신 기업들. 네. 그래서 좋은 모멘텀 기대하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역시 고용. 네. 고용 창출도 지금 중요할 것 같아요. 다행히 삼성이 이제 공채제도 유지하기로 했고 무려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고 직간접적으로는 56만 명. 고용 창출 효과를 좀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고용과 관련된 그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도 좋은 게 삼성이 이렇게 고용을 늘려주면 네. 또 소부장 기업들 보면 중소기업도 같이 활성화되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한국의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발표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는 보면은 막 분할 이슈에다가 또 그 LG화학이 GM 리콜 사태를 해가지고 상당히 또 타격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어수선한 느낌이 드는데 9월 어떤 2차 전지 주가 전망들은 어떤가요? 일단은 이제 2차 전지가 소재랑 그 이 배터리 만드는 양쪽으로 나누면 네.
소재가 너무 좋았고 소재는 정말 이제 악재도 없었고요. 예. 계속 성장하면서 대규모 또 투자 얘기도 나오면서 8월까지 너무 좋았죠. 네. 근데 이제 이들 기업에 대한 이제 공통점은 좀 비싼 거 아니냐. 네.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원자재 값도 오르는 게 부담이죠. 네, 부담도 좀 되고 그래서 좀 쉬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8월 말로 갈수록 2차전지 소재 회사들이 주가 좀 힘은 없어요. 네. 좀 빠지고 있고 이들 기업이 나빠서라기보다는 너무 달려간 거죠. 네. 그래서 9월까지는 2차전지 소재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문제는 이제 셀 업체라 그러죠.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인데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세 개 회사인데 이 중에 삼성 SDI만 혼자 가요. 사실 왜냐 이건 너무나 뻔한 답이지만 가장 편하죠. 사실 3사 중에서 제일 수주 잔고가 낮아요. 미국에 투자도 못했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 투자 매력이 좀 낮을 수도 있지만 제일 선택을 많이 받는 게 그래서 더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성장 모멘텀이 더 많이 남아있는 데다가 이 기관 투자나 외국인이 봤을 때 분할 이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선택지가 편한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주주 가치를 훼손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삼성 SDI를 많이 선택을 했는데 SDI도 사실 좀 많이 올랐거든요 주가가. 그럼 결국에 9월 달에 이제 남은 게 두 개예요. LG랑 SK밖에 없는데 LG는 지금 좀 골치 아픈 게 GM 배터리 리콜 때문에 사실 분할 이슈가 있어도 그건 반영은 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올해 또 연말에 상장 이슈가 있는데 상장을 기대하나 봐요 외국인들은. 되게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학을 되게 많이 샀어요. 근데 배터리 리콜이 터지자마자 주식을 그냥 엄청나게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LG화학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하게 됐는데 리콜을 떠나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연달아 나오다 보니까 이번 한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LG에서 지금 할 일은 신뢰를 빨리 되찾아야 돼요. 시장에서 원하는 건 제발 사고 나지 마라. 이거거든요. 또 나올까 봐. 이제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부담스럽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이런 리스크만 없으면 지금 주가 싼 건 맞거든요. 굉장히 저렴해졌어요. LG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너무 지금은 부정적으로 보진 말자.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또 SK이노베이션은 지금 많이 빠진 건 아닌데 힘이 좀 없어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분할 이제 10월에 분할하거든요. 이제 여기에 대한 리스크 또 상장할 거니까 불편한 거죠. 다만 이노베이션이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려면 SK 그 그룹 측에서 이 얘기를 확실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상장을 할 거 아니에요. 상장을 할 때 SK이노베이션이 지분을 얼마 정도 가져가느냐. LG화학 지분은 LG화학은 LG 그 배터리 지분을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70% 이상 가져간다 그랬어요. 그럼 희석되는 게 좀 작잖아요.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아직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LG처럼 뭐 70% 이상 우리 유지하겠다. 이러면 주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직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겁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저는 양사다. 지금 주가에서는 크게 잃을 건 없기 때문에 좀 보유를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보면은 뭐 게임 셧다운제라고 있었는데 이게 10년 정도 됐는데 이제 폐지된다 이런 뉴스가 어떤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게임주에게는 호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게임주들은 보면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고 등락이 엇갈리더라고요. 어떨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게임의 어떤 9월 이후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게임주는 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호재잖아요. 셧다운제 폐지는 일단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 이제 12시부터 못하게 막은 법안이죠. 그래서 이게 벌써 한 10년 정도 됐는데 폐지한다는 건 이제 흔히 말하는 큐라 그러죠. 물량.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이제 수요를 더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게임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게임사 실적에는 좀 영향을 좀 줄 가능성이 좀 높고요. 어쨌든 긍정적인 뉴스는 맞는데 문제는 게임주 투자할 때는 너무 어려운 게 각 개별 기업마다 주력 게임들이 나오는데 이게 흥행에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NC소프트가 지난주에 주가 폭락했거든요. 그 이유가 8월 20 이제 그 6일날 출시했던 그 N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 2라는 게임이 기대가 되게 좀 어느 정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도 뭐 구글 매출 순위 한 뭐 5위권 아니면 들지 않을까 이랬는데 딱 개봉을 했는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매출 순위가 11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이거 실패다. 이 정도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또 반응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근데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이란 게임은 나오자마자 막 1등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고
네오이즈라는 회사가 만들었던 게임은 미국의 스팀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 출시를 했는데 또 게임이 엄청나게 흥행을 했습니다. 주가 많이 올라가고. 근데 이 개별 게임들이 흥행할지 안 할지 누가 알겠어요? 몰라요. 출시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래서 투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게임주들은 저는 너무 장기 투자보다는 게임 스케줄을 보시고 게임 기대감이 있는 게임이면 사는 건 좋아요. 다만 게임 출시일을 앞두고는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실패했을 때 데미지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산업이고 규제도 풀리고 당연히 게임 산업 더 커집니다. 이건 좋은데 개별 기업 선택은 또 다른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게임주 선택하실 때는 항상 흥행 실패에 대한 리스크도 생각을 하시면서 잘 좀 기업 선정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보톡스 1위 회사죠, 휴젤. 이걸 이제 GS 컨소시엄이 1조 7천억 원에 인수한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뭐 GS에 비하면은 규모가 작지 않지 않습니까? 1.7조면은 이 어떻게 잘된 결정으로 볼 수 있나요? 이게 이제 GS그룹이 지금 보시면 GS그룹이 하는 사업이 건설 있고요, 정유 사업도 하고 있고 편의점 이제 유통 사업도 하고 있고, 리테일 그다음 뭐 일부 상사 업종도 하나 있고. 근데 그러니까 GS를 보면 이제 사람들이 딱 느꼈을 때 성장 회사가 아니에요. 딱 봐도 뭔가 정체돼 있죠. 딱 위가 막혀 있고. 아니 편의점이 성장하는 산업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포화 상태고, 정유 당연히 점점 이제 사양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건설이야 이제 좀 좋아지지만 건설도 어차피 정부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구조적 성장 산업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럼 이제 GS그룹 입장에는 GS는 또 현금이 많아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구조적 성장 사업에 투자를 해보자. 네, 그래서 요새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게 뭐죠? 수소 사업, 뭐 2차 전지 소재 사업 이런 거 투자하는데 GS그룹은 이제 그쪽보다는 결국에 헬스케어 쪽으로 좀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휴젤은 되게 좋은 기업이고 우리나라 보톡스 1위 업체입니다. 1위 업체고 또 매출도 꽤 많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물론 이제 몸값이 너무 올라가긴 했죠. 이 M&A 이슈가 막 붙어가지고 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물론 이제 M&A 계약 맺고는 주가가 급락해 버렸어요. 제로 노출로 했지만 휴젤은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보톡스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GS그룹에서 한번 바이오 사업에서 바이오 하면 우리가 신약을 생각하지만 휴젤은 스토리도 좋지만 숫자가 나오는 기업입니다. 이게 같이 결합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아마 휴젤을 좀 인수를 했던 것 같고 또 GS그룹이 휴젤만 인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최근에도 보시면은 그 GS가 요기요인가요? 배달의 민족 경쟁 플랫폼 GS 리테일 통해서 이번에 또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새로운 성장모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플랫폼. 근데 그거 배달앱 서비스도 당연히 고성장하는 산업이고 근데 GS 리테일은 어차피 편의점을 하니까 그거랑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인수를 이번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GS그룹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은 그냥 옛날 기업, 저성장 기업 이렇게밖에는 사실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면은 저는 분명히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가 11월에 국내에 진출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OTT하고 또 콘텐츠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OTT는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죠.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제일 싫어할 뉴스죠, 사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는 1위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한국 시장에 디즈니 플러스, 특히 디즈니가 IP 부자잖아요. 지적재산권 많이 갖고 있죠. 뭐 미키마우스라든가 또 어벤져스 이런 게 있다. 아이언맨, 뭐 스파이더맨, 뭐 여러분이 뭐 좋아하시는 그 캐릭터들 다 가지고 있어요. 스타워즈까지. 그러니까 막강한 경쟁자입니다. 이거는 그냥 경쟁자가 아니고 이걸 가지고 여기 속해 있는 그 영화나 드라마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걸 바로 이제 런칭하는데 내가 마블 팬이면 그냥 디즈니 플러스 가입하면 돼요. 해서 이제 보면 되는 거니까 넷플릭스를 해지할 또 유인이 생겨버린 거죠. 그렇게 보면 결국엔 OTT 시장 이거는 넷플릭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티빙 우리나라 티빙도 있고 웨이브 여기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왓챠 서비스도 있고 근데 결국에 이제 생태계는 커질 텐데 OTT 간의 경쟁은 더 커지겠죠. 그럼 여기서 수혜를 받는 기업은 누구냐? 그럼 넷플릭스도 디즈니 플러스에 맞서서 뭔가 사람들을 안 나가게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계속 콘텐츠를 넣어주면 돼요. 여기서만 볼 수 있는 넷플릭스 야 너 넷플릭스 아니면 이거 못 봐 이렇게 이제 낙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국내에서 만드는 이제 드라마 기획사들이 만드는 드라마죠. 한국 드라마. 이거를 무조건 넷플릭스에만 방영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으면 이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기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드라마 제작사한테는 너무나 좋은 거죠. 서로 그냥 피 터지게 싸우면 몸값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진입 11월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진입은 결국 한국의 드라마 회사들의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저는 좀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주 나아가서는 9월 시장에서 좀 기대해 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가요? 9월까지는 시장이 좀 굉장히 답답은 할 것 같아요. 또 추석 연휴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 10월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일단 저는 보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큰 그림에서 좀 말씀을 해드리면 10월 이후에 좀 강세장이 만약에 온다면 일단 당연히 그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꼭 하나 정도는 왜냐면 이제 국민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80% 정도 되면 위드 코로나 하겠다고 그 언급이 나왔더라고요, 정부에서.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던 뭐 면세점이라든가 대표적인 저가 항공주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저비용 항공주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보셔야 될 게 어차피 이제 경기는 좋아지거든요. 경기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도 중국도 그동안 안 좋았지만 돈을 뭐 여전히 푸는 상황이고, 중국도 아마 가을 정도에는 지준율 한 번 더 인하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경기 민감주가 좋아 보이고, 그 중에 민감주 중에서는 전 조선주 괜찮은 것 같아요. 조선업종이 왜냐면 일단 수주가 잘 돼요. 무엇보다. 그리고 2분기 실적에서 미리 비용을 다 털어내버렸어요. 빅베스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적 면에서도 좀 가벼워졌기 때문에 조선업종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구조적으로 좀 성장하는 섹터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용 소프트웨어 만드는 자동차 그 우리 뭐 부품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만드는 회사가 몇 개 없지만 그런 회사들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많이 들어가잖아요. 비메모리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엔터사들 엔터사들이 이게 우리가 절대 만만히 보면 안 되는 게 엄청나게 지금 고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가 좀 올라와서 좀 쉬곤 있지만 국내 엔터 3사의 주가 상승 여력은 아직도 저는 많이 남아있고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 그림으로 9월 달에 한번 준비하시고, 그리고 앞선 시간에 제가 음식료 리포트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 음식료 뭐 그게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의견에 동의하면 4분기 실적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주가 부진할 때 음식료도 일부 좀 담아 놓으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초보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 연벌리에 보고서 보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애널리스트가 되기 전에 약간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RA라 그래요. 리서치 어시스턴트라고. 그래서 이제 연구원들 밑에서 배워요. 뭐 자료도 수집해서 주고, 그게 길게는 3년 정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1년 안에 데뷔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이제 각자 다른데 그분들도 고생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자기가 데뷔를 해요. 그럼 드디어 리포트를 써요, 처음에. 아니, 처음 쓰는데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겠어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진짜 좋은 보고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것도 이 하이투자증권의 박다겸 애널리스트라는 분인데, 이분이 제가 뭐 RA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쓰셨어요. 음악산업 펜 플랫폼으로 벌크업 중, 이런 제목이고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왔던 자료예요. 이거 한번 엔터주 관심 있는 거 꼭 읽어보시고, 내용이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엔터사가 힘들 줄 알았잖아요. 저도 그랬고, 아니 누가 뭐 콘서트를 볼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음반을 누가 살까? 음반도 안 내놓으니까. 그랬는데 이게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콘서트를 안 하니까 온라인 콘서트를 해요. 온라인으로 돈을 벌고, 앨범을 안 살 줄 알았더니 옛날 앨범을 다 사요. 우리 오빠들 챙겨준다고. 팬들이. 듣지도 그러니까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대부분 안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딸도 안 들어요. 그 CD를 많이 사놨는데 제가 사줬거든요. 한 그 아이돌을 좋아해가지고 집에 CD 플레이어도 없어요, 당연히. 없는데 요즘 잘 없죠. 이거 왜 사니? 그랬더니 왜 사줘야 되니? 그랬더니만 그 안에 사진이 들어가 있대요. 앨범 안에. 그것 때문에 산대요. 그러니까 약간 이 청취용이 아니라 저는 어렸을 때 당연히 앨범 살 때 들으려고 샀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는 달라요. 약간 수집용 소장용이에요. 예. 소장용. 그걸 또 간과했던 거죠, 사실은. 네. 그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앨범은 막 옛날 앨범까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이 커지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두 번째가 K-팝 팬덤 문화가 너무나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뭐 네. 남미, 아시아 이쪽에 특히 BTS 팬들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블랙핑크 유튜브 조회수도 어마어마하고 그분들이 또 뒤를 받쳐주고 있어요. 글로벌 팬덤이 막강한데 그걸 가지고 또 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위버스라는 플랫폼 아실 거예요. 하이브가 네. 만드니 중간에서 뭐 콘서트 티켓도 판매하고 굿즈 상품도 판매하는 건데 옛날에는 이런 모델이 없다 보니까 그냥 팬덤이 있어도 거기서 돈을 버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콘서트 매출, 네. 뭐 음반 판매 정도인데 이제 중간에 그런 플랫폼을 만들면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거죠. 이건 혹시 꼭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 그림이 뭐냐면 이게 그냥 제가 설명해드리면 아티스트가 이제 그 오빠들이라고 치면 네. 오빠들이 유튜브하고 틱톡하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에 막 올려요. 실제로 뭐 트위터 같은 데도 네. 시간 날 때 옛날에는 오빠들하고 소통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인스타 계정이 있으면 이 팬분들이 가가지고 뭐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누르고 계속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인지도를 더 쌓는 거죠. 네. 팬들과의 소통. 그래서 근데 이 아티스트들이 신문, 라디오, TV에 나갈 거 아니에요. 네. 나가서 뭐를 하냐면 방송을 하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순위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죠. 네. 팬들이 투표를 해줘요. 소통을 해주니까 고마우니까 팬들이 투표를 해서 1등도 만들어주고 당연히 그럼 여기서 수익이 창출되겠죠. 네. 아티스트한테. 그리고 소속사는 또 한쪽에서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네. 말씀드린 그거 가지고 음반 팔고 공연도 하고 온라인 공연, 디지털 콘텐츠 또 만들어서 판매하고 네. 옷도 판매하고 굿즈 같은 거 이걸 통해서 또 수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이런 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에 이 온라인 이 기획사들이 이걸 통해서 돈 버는 구조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구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엔터사들에 대해서 좀 구조적인 성장이 시작됐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개인들의 투자 패턴을 분석한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오를 때는 추격 매수하고 또 조금만 올라도 팔고 또 내리면 버티다가 손해를 키운다고 합니다. 개인들의 투자 패턴은 아직 개선할 점이 많다는 건데 참고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벌리의 비밀 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염승환 이사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